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한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좀 혼조 양상을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개장 상황,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뉴욕 증시 마감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새벽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4차례나 포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긴장감이 재고조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임박할 가능성이 있다. 수일 내 전쟁 가능성이 있고 외교적인 해법이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2.8% 급락하면서 3%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13,71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8% 가까이 내림세 보이면서 34,312포인트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2% 이상 급락을 보였습니다. 4,380달러 선에서 거래에 마쳤고 필수 소비재 섹터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의 주가도 보겠습니다. 모두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애플이 2.1% 빠지면서 168.9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9% 하락했습니다. 알파벳 A도 3.7% 급락하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받았는데 이 국채금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나스닥인데요. 어제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인플레 문제를 고려해서 연준이 재빠르게 액션을 취해야 한다. 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기술주가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존이 2%대 급락 보이면서 3,093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어제는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5% 이상 하락하면서 876.6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어제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32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냈고 예상치까지 상회를 했습니다. 수익도 예상보다 좋았고 또 전망도 좋게 나왔는데 이익 마진이 앞으로 보합권일 것이라는 우려가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7.5%대 급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4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빅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15.7%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증시에 공포감이 조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선까지 올라오면서 30선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 가격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2%대 떨어지면서 91.7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다시 한번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가 올라오면서 금 가격이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1,900달러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1.6% 상승하면서 30.50포인트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들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입니다. 먼저 팔란티어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0.02달러 정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11.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월마트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가 1.53달러로 예상보다 3센트 정도 상회를 한 건데요. 4% 상승하면서 138.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도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0.84달러가 나왔고요. 어제는 2.8% 급등하면서 55.7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월마트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이 S&P 500 지수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가 유일하게 상승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도어대시 10% 급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 같은 이 배달 기업인데요. 4분기 매출 예상을 상회했고 또 배달 서비스 분기 전망도 밝다고 합니다. 2021년 수익이 69%나 급등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어대시 10.69% 상승하면서 105.0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트랩 어드바이저는 2.5% 하락했는데요. 4분기 실적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28.
99.50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해즈브로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2.1% 급등하면서 99.0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첫 번째 이슈로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러시아 측에서 좀 밝힌 문제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4차례나 포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휴전 체제를 위반했다면서 러시아가 좀 대뜸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스칸주에 4차례 포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매체가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과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이 돈바스 지역을 감시하는 공동통제조정위원회에 파견된 자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측을 이용해서 이날 새벽 4시 반쯤에 박격포와 수류탄 발사기 등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4차례에 걸쳐 공격을 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나온 보도인 만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실까요? 이런 전쟁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일 내에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침공 위협이 현재는 매우 높은 상태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배치한 군대를 철수 중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혔는데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며 바이든 대통령도 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입장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좀 얽히면서 이 증시도 불안감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암호화폐 관련 소식입니다. JP모건의 고위 전략가가 가상화폐가 앞으로는 더 폭락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JP모건의 자산운용 데이비드 켈리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연준이 긴축 통화 정책으로 선회할 조짐을 보이면서 암호화폐가 이미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켈리는 암호화폐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은 아무런 실물이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 더 취약하다고 판단한 건데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JP모건의 평가입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네, 아마존과 비자가 드디어 결제 수수료를 합의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마존에서 비자 카드를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이 글로벌 신용카드 업체 비자와 결제 수수료 논쟁을 두고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존은 이 비자와의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둘러싼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만큼 앞으로 비자 카드를 통해 결제되는 모든 상품을 아마존이 승인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장 아마존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중반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거래 마쳤고 비자의 주가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주식시장의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이번 주 마지막 장인인 만큼 이슈를 통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임순재 작전 타임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미증시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가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우크라이나 측이나 나토 입장에서 보면 가입을 하겠다는데 굳이 막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앞자리까지 나토가 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계속 이런 이슈가 불거졌고요. 특히 작년 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지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간 영향이 끝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로 해서 그게 큰 관심을 못 받았었거든요.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었습니다. 그때 병합을 했었는데 뭐 유럽하고 러시아 일부에서만 뭐 충격을 받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충격이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각국이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병목으로 인해서 각국이 높은 이제 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공급망의 부족에 따른 이제 물가 상승률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둘 다 모두 원자재가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되고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특히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석유 생산량이 세계 1위고요. 천연가스도 뭐 세계 2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니켈, 뭐 밀, 옥수수 이런 그 상품에 대해서 수출 규모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세계 5위권 내에 뭐 어마어마하게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원자재 수출 분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농산물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리, 옥수수 같은 경우는 뭐 세계 4위, 그다음에 밀 같은 경우도 세계 6위, 그리고 콩 수출도 세계 7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흑연, 망간 이런 것도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전쟁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원자재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게 각국이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원자재 수급에 따른 물가 상승이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저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제 교전이 발생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전면전으로 치닫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아시아 증시를 출렁거렸는데요. 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교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과거 크림사 전쟁 이후에 계속 그 내전이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지전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가끔 이런 이제 폭탄이나 아니면 총격전이 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매체가 그 내용을 좀 확대 재생산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5분 동안 60포인트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고요. 뭐 일본 니케이 지수도 5분 동안 300% 넘는 그런 이제 급락세를 보인 이후에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진정이 되려면 한 진영 간의 이제 군사적 긴장감 완화가 이제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긴장감은 뭐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양 진영 간의 외교적인 이제 노력은 지속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각국 정상과 외무회담이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전일 그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의 외무장관 회담을 제안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양 진영이 그 각자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하는 그런 회담 내용이 나오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긴장 관계는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조금 주목해 봐야 될 이슈는 2월 20일 날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동 군사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지난 10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가 이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최첨단, 최신의 무기를 대거 동원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베리아에 있는 극동 지역의 병력 3만 명도 차출해서 현재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만약 그 훈련 이후에 관련된 러시아군이 제대로 복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군사적 긴장감은 상당 부분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군이 국경 지역이 계속 주둔할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은 지금보다 좀 더 확대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를 압박하고 있는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볼 텐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고조될수록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럴당 100달러 육박하는 가운데 이 국제에너지기구가 산유국들의 증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현상이고요. 하지만 오펙에서는 단기간에 유가를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만약에 국제유가가 110달러를 돌파한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10%대 이상 또 급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기 때문에 국제유가 전망도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유가의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10달러가 넘어가면 미국 물가 지수가 이제 10%대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유럽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원유 수입국에서는 오페크 플러스에 지속적으로 이제 원유 증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페크 플러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증산을 상당히 좀 주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이전의 사태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수출국은 이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세일 원유를 통해서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생산을 하면서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세를 이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까지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일 원유나 가스 관련 생산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최근에 생산량이 아주 급감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펙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이런 생산량 자체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원유 가격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 입장에서도 보면 원유가 100달러 이상의 장기간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일가스가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유 가격이 원체 높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세일가스 같은 경우 채굴 비용이 상당히 비싼 그런 편인데요. 이런 채굴 비용을 감안하고도 충분하게 원유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 세일가스에 투자를 꺼려했었던 자금들도 지금 세일가스 쪽으로 다시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펙 플러스가 만약 원유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생산량을 추가적으로 좀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게 이란과 미국의 핵 합의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이 핵 합의 타결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유가가 하락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 조기 타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이 현재는 핵 합의 이행을 안 하면서 원유의 수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유를 다시 합의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란이 원유 수출을 재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 그 물량 이상의 물량을 지금 이란 내에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원유 가격도 좀 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는 100달러대로 진입할 거는 일단 예상은 된다라고 보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마 그 투자 입장에서 보면 100달러대에 들어간다라는 걸 가정해서 아마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원유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제 천연가스 가격 관련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정유회사나 도시가스 공급 업체에 대한 이제 관심도 조금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유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재고 원유에 대해서 평가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제 마진도 다시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상반기 실적은 호조를 보일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도시가스 관련주는 올 5월부터 공급 가격이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인상이 예상이 됐다가 인상이 철회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부진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만약 그 5월 이후에 공급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선취매적 성격의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과 국내 시장 대응 방법 짚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지금 글로벌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어제 국내 시장에서도 화장품 섹터가 오랜만에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오미크론의 급증세가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 사망률도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신주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백신주들은 좀 어떤 대응 방법이 필요할까요? 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오늘 10만 명이 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9시자로 해서 10만 명이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는 3월 초 정도에 일일 확진자 수가 27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아마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그 이후서부터 이제 점차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줄 걸로 예상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도 그 확진자 수 감소에 따른 그런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이제 그 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 감소가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팬데믹에서 이제 엔데믹으로 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 방역 패스를 현재 폐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지금 철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도 지금 의무화를 철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향후에 이런 엔데믹에 대한 작업이 좀 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숙박, 카지노, 크루즈 등 리오프닝 관련주가 최근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에도 좀 긍정적으로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리오프닝 관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백신,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좀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이 현재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그 업체들이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개발 중이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일단 최근에 그 확진자 수 감소로 인해서 오미크론 백신에 대한 회의감이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모더나나 바이오엔텍 같은 백신 개발 업체의 주가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후발 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의 위력 감소는 향후에 시장 축소 우려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바이러스나 변이가 출현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주식의 비중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지켜보시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는 관심을 좀 더 아직까지는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2분기 이후에서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 정책이 실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아마 중대본 회의에서 아마 다음 주서부터 거리 단계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유력한 부분은 모임 인원은 6명, 그다음에 영업 시간은 저녁 10시까지로 늘리는 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늘림이 아마
2분기 이후서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해제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그 실적도 아마 2분기 이후서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업종인 뭐 여행이나 항공, 뭐 카지노, 그다음에 음식료 관련 업종 중심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국내 증시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미국 증시가 크게 급락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 증시의 방향도 좀 불투명하게 됐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지금 시장 상황이 지수는 올라가지만 최근 거래 대금도 상당히 좀 줄면서 전체적인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저께 급락도 그런 맥락 속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도 이런 투자 불안 심리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일 3.7%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편입되어 있는 30개 종목 모두가 하락을 보였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도 조금 하락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는 당분간 2,650에서 2,800포인트대에서 아마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좀 더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 주가 흐름은 좀 더 부진한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아직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관심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원자재 가격에 대한 흐름에 따라서 원자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비철금속이나 철강 관련된 그 원자재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된 업체들 관련돼서 알루미늄이나 구리나 이런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버나드 케인과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입니다. 미증시 시황 좀 자세하게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미증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짚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할지를 살펴봤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코로나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악재들이 정말 많이 존재하는 시장인데요. 이렇게 악재가 좀 다분한 시장인데 투자자들의 심리까지 압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f we take that sentiment reading, the percent of respondents that are bullish versus the percent of respondents that are bearish, and we say, okay, two things. I want to see less than 22% of the people in the respondent survey say I'm bullish, and I want to see greater than a 20% differential between people that are bullish or bearish. Some people can say they're neutral. So, for example, if I have 50% of the people say that I'm bearish and 20% of the people say that I'm bullish, that differential is like a negative 30%. So 30% of the people have a more bearish opinion of the market than a bullish opinion of the market. These vertical spaces right here going back to 1987, the beginning of the stock market decline that we had in 1987 all the way through here, these are all conditions where we met that condition. 22% of the people or less are bullish,
and are greater than 20% of the people, there's 20% more people that are bearish than bullish. So all of these conditions here, and you can see that outside of this event right here, all of these numbers a year later, we've been substantially higher. So we've just recognized that condition last Tuesday. That reading comes out every Tuesday. Can we go to the next chart? Now, since we are worried about interest rate hikes, what I did was I went back and looked at from the time we make a hike to the time we stop raising rates. I looked at the implied Fed funds rate because the implied Fed funds rate should match or correspond with rate hikes. So we anticipate a rate hike in March, and then we're going to go on from there, and how many we get, we don't know. But what I found was since 1989, I took all the conditions where we've had rate hikes and said, what did the market do? We know when we have rate declines, when the Fed's actively easing in the market, that the stock market does better. Does the stock market do worse when we have rate hikes? And what we found is no, it doesn't. It often does better. Not necessarily all the time. So what we have is I've identified 4 conditions before this time where the Fed funds rate went up. The effective Fed funds rate went up. In 1994, in 1999 to 2001, in 2004 to 2007, and then in 2018 when we were concerned about that market to mid-July of 2019. And what we can see is the S&P and the NASDAQ, they were higher here, lower here, higher here, and higher there. Now this one is not as low as the actual decline in the market, but there were other things going on during that time that we had during this period where it wasn't just the Fed funds rate that was moving the market. We also had during this period 9/11, and we also had during this period the dot-com bubble. So in essence, what we can think about is declines in the stock market don't always go along with interest rate increases. And we don't even know what we're doing right now is we're probably in the period of maximum concern about interest rate increases currently. What I think we need to think about is what the stock market is going to be thinking about 6 to 9 months out. How are earnings going to perform? And what kind of liquidity is going to be taken out of the market relative to what the market really needs? Are we going to go through periods where there's much less liquidity in the market, and will the Fed truly follow through on its initial discussions and comments that they're going to have a significant number of interest rate increases? I think, just like always, the Fed doesn't know much more than the market already knows now. The market's going to be thinking about what's out 6 to 9 months. And if earnings can continue to grow this year, the stock market could have a significant bounce from here. 네, 현재 복잡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미국 현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버니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임찬우의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임찬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이 유가 증권 시장은 사자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좀 팔자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좀 매도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장에 상승했던 섹터들이 다양한데 리오프닝 관련주도 상승했고 방산주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계속 아시다시피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우려가 조금 계속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슈가 되었지만 에너지 관련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일단 나스닥부터 조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아직 그 전쟁 우려가 남아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S&P 500 같은 경우도 어제 한 2%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조금 국내장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월요일날 조금 조정이 워싱턴 탄생일로 월요일날 미국이 월요일날 이제 휴장을 한다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밀렸던 것 같고요. 아마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300포인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반등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4,300포인트까지 한번 다시 저점을 닫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러시아 분쟁 이슈가 강하게 계속 나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이러다가 침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주들도 전체적으로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은 딱 네 가지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아마 그 정부에서 정부 발침이 나올 건데 아마 거리두기가 어느 좀 조금 제한이 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인에서 이제 16인으로 하고 10시까지 이제 아마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제 완화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진단키트가 계속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세 경영에 대해서 이제 한컴 그룹주가 이제 어느 정도 매각이 될 수 있다라는 조금 이슈가 조금 돌면서 한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또한 AI 로봇 관련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로봇 관련주들도 조금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가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조금 오늘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해 반도체 관련 기업주들이 전체적으로 56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산업통상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원과 그리고 이쪽 이슈가 조금 돌면서 소재 장비와 부품, 장비 쪽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죠. 3월 9일 날 있는 대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추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후보 어떤 그분과 이제 최재형 씨가 이제 어느 정도 종로에서 옹팀으로 이제 한다는 조건이 조금 나오면서 시장에서 아마 윤석열 관련주들도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러시아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우리는 세 가지만 보시면서 시나리오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국내 지수 어제 투자 심리가 있긴 있지만 계속 악재가 계속 나오면서 일단 거래 대금이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갭 상승했던 부분을 지지를 하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갔지만 그렇게 큰 투자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않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저항인 2780포인트를 저항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다시 터치하고 지금 오늘도 조금 하락 출발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을 나오고 있지만 여기도 아마 830포인트까지도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어제 분봉으로 조금 봐주시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포탄을 발사했다는 이슈 하나로만 해도 엄청난 하락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같이 시장 보셨던 분들은 보셨겠지만 거의 5분, 거의 10분 만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1% 이상 빠지면서 정말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시장에서 굳어져 있다, 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도 조금 투심이 좀 약할 것 같다라는 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에 관해 이제 전쟁 우려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조금 써보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얘기는 잘 조율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러시아나 이제 우크라이나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이 될까, 이 부분이 이제 주말에 기다리는 뉴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FOMC에서 발표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나리오를 써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에 큰 영향을 줬지만 이제 3월에 다시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FOMC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에 우려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 결국은 리오프닝, 결국 위드 코로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어제 서울시에서 마스크를 조금 이제 제한을 풀겠다라는 이슈 하나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어쨌든 리오프닝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매매 시그널에서도 좋은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을 대장주로 생각하면서 어제 올라갔던 종목들 조금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을 제가 매매 시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지가 받고 우상향할 수 있다, 대장주로 충분히 가능하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19만 원 정도의 저항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마스크를 벗고 나서 화장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조금 가벼운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리아나 같은 가벼운 종목이 아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한번 이제 상승하고 나서 쭉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다시 마스크를 좀 벗는다라는 추세가 돌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크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상한가 했던 종목들부터 한 7개 종목 천천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지 뷰티 사이언스가 어제 무상증자 이슈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한 주당 배정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1+1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상장하고 나서 대량 거래가 한 번도 없던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거래가 없다가 어제 무상증자 이슈로 강하게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갭 상승과 플러스로 이제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주당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 시작하는 거 보시면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UN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UNI가 지금 5연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패스를 하겠지만 추격은 조금 보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래서 잡으셨던 분들은 추가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나셨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진입보다는 조금 조정 시에 15,000원대까지 이제 조정이 왔을 때 그때 좀 봐주시는 게 좋지 지금은 조금 위험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오토엔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토엔도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어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실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조금 지금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크게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오늘은 조금 조정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자동차 관련주들은 반도체 이슈만 조금 어느 정도 해결하면 실적은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GS 라는 종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간의 문제가 터지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수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대장으로 조금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가적 이슈를 조금 보면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이 많이 이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 심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무리해서 진입하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4,000원 부분에서 이제 조금 지지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시가가 조금 높게 시작했다라고 하면 4,250원 정도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나왔을 때 그때 부분부터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어제 상승 강했던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네온테크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강한 세시대를 한번 주고 나서 지금 조정에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안에서 이렇게 멤버더가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원체 거래량이 조금 적은 종목입니다. 물론 아래서 잡으시면 좋은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3,750원 조금 확인하시면서 천천히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는 KCT라는 종목입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조금 이슈가 되었죠. 어제 위안화가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윗꼬리가 달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갭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관망 이 정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이슈보다는 이 종목 같은 우하향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 차트를 그리고 있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그냥 이런 이슈로 올랐구나 딱 이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클리오라고 하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장주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우상향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지금 조정을 이쁘게 받는다고 하면 22,000원, 23,000원 이 부분에 아마 시가가 시작한다 했을 때 조금 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한 24,000원까지도 충분히 오늘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투자 전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찬호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전에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지를 알아봤습니다. 확진자가 이제는 10만 명까지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추위가 풀리면서 서울 6도까지 기온이 훌쩍 오르겠고요. 토요일인 내일까지 큰 추위는 풀려 있다가 일요일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잦은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중서부 지역과 강원, 전남 동부와 영남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메마른 날씨에 화재 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가 나쁨 단계, 전북과 대구는 오전에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4도 안팎으로 심한 한파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 6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울진 영하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8도, 대구 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그 밖에 서해와 남해상도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다음 주 초반 중부 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일요일부터 영하 8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